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30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의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입덧도 한 번 없었고 태동도 요란하지 않았던 얌전한 아이였죠. 특히나 태어날 때도 진통이 오고 1시간 만에 문제없이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효녀였던 딸이었죠. 저와 남편은 임신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도 남편은 항상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서둘러서 결혼을 한 것에 대해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결혼한 거 후회하진 않아? 주변만 하더라도 결혼한다고 하면 1년 전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민하고 정말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올리고 그러잖아. 그런데 당신은 급하게 웨딩드레스만 입고 사진 찍고 바로 살림 합쳤는데 결혼식장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나는 늘 당신한테 결혼식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다음에 정말 성공하면 우리 결혼식 다시 해보자. 괜찮아. 당신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사실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있지만 나는 당신이라서 결혼 결심한 거야. 당신만큼 주변에 착실하고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당신이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마워. 솔직히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들지. 고마워, 당신. 내가 힘들 거라고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우리 상황도 많이 풀릴 거야.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시기가 얼른 오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견뎌줘.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더 나은 생활할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지만 생활비를 버느라 힘들게 일을 하고 온 날에도 항상 남편은 튼살 크림을 발라주면서 저를 신경 써 주었습니다. 이런 다정함이 오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지인과 가게를 오픈한 날로부터였어요. 남편은 아이의 출산이 다가오자 좀 더 많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지인과 함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초반에는 정말 장사가 잘 되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죠. 남편은 평소에 벌던 돈보다 몇 배는 더 벌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몸도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에 드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한 몸으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게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씩 남편의 가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동업을 했던 지인이 가게를 팔아버리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인 말만 믿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모든 걸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어요. 술만 마시면 하루 종일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남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당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계속 이렇게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어. 당신 힘든 거 알아. 당신이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 것도 알아.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술만 마시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매일매일 술 마시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정신 좀 차리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쩌려고 그래. 뭐? 네가 뭘 알아? 네가 사기를 당해봤어?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봤어? 네가 뭘 알아서 나보고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난 잘 살려고 한 죄밖에 없어. 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는지 알아? 결국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가게도 오픈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임신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당신 그거 진심이야?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진심 아닌 거 알고 있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털어내야지. 그렇게 술만 마시고 나한테 상처 주면 당신 마음이 편해?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이 정신 못 차리면 소용없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이도 좀 생각해야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고. 얼마 후면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생활비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이 저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은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속상해했을 뿐 다시 일어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매일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움을 청할 곳이 시댁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찬우 씨는 정신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아무리 달래고 화를 내봐도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물론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봐도 안 되니 어머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곧 출산인데 너무 걱정돼요. 걔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매일 술만 마시고 살겠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들면 그러겠어? 그래도 와이프라는 게 이해는 못 해줄 망정. 그걸 그대로 시댁에 와서 쪼르르 이러고 있니? 이래서 내가 부모 없는 애는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걔는 충격 속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봐도 듣기라도 하겠어? 그냥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어머님, 어떻게 기다려요? 당장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생활비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빚은 빚대로 쌓여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아니면 어머님,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일을 해서 다시 다 갚을게요. 넌 나한테 돈 맡겨놨니? 어떻게 뻔뻔하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남편이 안 벌면 네가 나가서 벌어야지. 그럼 남편이 저러고 있을 때 돈만 벌어오라고 타박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주 그냥 너희는 늘 제멋대로구나. 됐다. 너희들이 만든 일이니 해결도 너희들끼리 해라. 시댁에서는 제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족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서 마음씨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단순 조립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만삭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거의 죽지 않을 정도의 적은 돈이었죠. 그렇게 혼돈의 시간 속에서 저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저는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되어 3일을 쉬고 바로 일을 나가기도 했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을 보면서 시댁에서는 저희를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아이는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 아빠라는 애는 술에 취해서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아이 엄마라는 애는 생활비 벌려고 아이는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 일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희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불쌍한 아이를 지금 이 환경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 아빠도 조금 있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은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부탁? 그래, 부탁 좋지. 근데 이런 상태로 너희는 진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기저귀에 분유 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니? 에휴, 그러지 말고 아이 아직 출생신고 안 한 거 아니니? 아이는 너희 신우 밑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자. 안 그래도 선준애가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아이 보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디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일하고 아기 아빠가 아이를 보면 돼요. 어머님 힘드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달 월급 받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니?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불쌍하게 클 아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랑 누나인데 그래도 믿을 수 없다는 거니? 거기는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 하잖니? 너희는 아이만 있고 죽지 못해 살 정도인데 누가 봐도 내 말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시어머님께서는 아이를 형님에게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었는데 40대 중반이셨어요. 결혼 20년 차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그래도 자신의 핏줄에 자식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시어머님께서는 형님에게 보내자는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받고 남편은 동의를 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을 하셨죠. 저는 언젠가는 다시 아이를 데려오겠노라 다짐을 하고 아이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낳은 아이잖아.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정말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술만 마시면 끝이라고 생각해? 정말 실망이다. 당신 결혼 초기에 나한테 다짐했던 건 다 어디로 갔어? 그때는 나랑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어? 매번 엄마한테 와서 애 봐달라고 할 거야? 아니면 당신이 일 안 하고 쉬면서 아이 볼 거야? 나는 나 혼자 아이 못 봐. 그리고 내 삶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해? 당신 말처럼 지금 당장 우리 아이 데리고 올 수 없지만 나 정말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올 거야. 더 늦기 전에 아이 데리고 와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아이가 형님 댁으로 가고 나서는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잤던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후에 형님 댁에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사주었다거나 장난감을 사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래도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곳에 보내줬던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이가 간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대로였고 저는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형님 댁으로 보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형님께서 연락을 해 오셨어요. 올케,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하네. 안 그래도 올케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사실 우리 아이 말이야.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올케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괜히 얘기를 했다가 올케가 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말하는 거야. 네? 형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떠나다니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직 돌밖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형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어떻게 아이 장례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올케가 지금처럼 충격받을까봐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 아이 유골은 화장해서 아버지 산소 주변으로 잘 뿌려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올케가 친엄마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하는 거야.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미 장례는 모두 마친 상황이었고 형님께서는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의 마지막도 보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희망을 잃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관심도 크게 두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죠.
말 그대로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남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보낸 후로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진 않았지만 남편도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남편은 현장직으로 일을 시작했고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 동안 집을 비웠어요. 남편은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죠. 당신, 내가 요즘 일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때 당시는 내가 사기만 당하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뿐이었는데 나는 왜 그때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는지 정말 모르겠어.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뭘 하겠어. 그때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이걸 알았다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긴 하네.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 그때 힘든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고. 그래서 말인데 나 그때 내가 너무 후회가 돼.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했던 거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게. 당신한테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겪은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당신은 그때 나한테 많이 실망했겠지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어. 한 번만 믿어줘. 당신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러지 그랬어. 내가 힘들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으면 너무 좋았잖아.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삶의 의욕도 다 없을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당신 참 이기적이다. 당신이 힘들 땐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걸 내려놓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니? 정말 황당한 소리다. 알아. 내가 그때 정말 철없이 굴었던 거. 당신 아이 데리고 오려고 나 대신 엄청 노력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아이가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당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만든 건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인 것 같아.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 없었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나는 당신 위해서 살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남편은 저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을 했고 저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한 상태였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순간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니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후회를 했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보자 생각이 들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잃은 이후 우울증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을 하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우울하게 집에서 있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막상 밖으로 나와 일을 하니 숨이 쉬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될 때쯤 형님네 빌라가 있는 동네에도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들키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시간만 잘 맞춰서 다니다 보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시간을 확인해서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차피 형님네가 출근을 하는 시간대라 보통 마주칠 일은 없겠다 싶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단지를 붙이려고 8층 형님네 집에 갔는데 집에 두자마자 누군가 밖으로 나와 전단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쳐다보고 확인을 해본 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죽은 제 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형님 댁으로 향했고 아이는 저를 보면서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죠. 형님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형님, 얘, 저희 아이 맞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형님,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저희 아이 맞냐고요? 어떻게 얘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 분명 사고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때 바로 사고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 않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사고가 난 게 아닌 건가요? 옳게, 그게 아니고 오해한 거야. 얘는 옳게 딸이 아니고 내 딸이야. 옳게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옳게가 힘들어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사실 내가 아이 입양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딱 아이 데려오고 나서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만 흐르다가 옳게 딸이 사고로 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옳게 딸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 맞잖아요. 여기 제가 낳을 때 있었던 흉터 자국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팔에 난 점도 위치가 같은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냐고요? 그럼 제 딸이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형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형님은 저의 말에 당황스러워하면서 딸의 애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놓고 문을 두드리며 형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지만 형님은 나오지 않았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저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점 위치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얘기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착각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실 요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당신 일하고 있을 때마다 나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벌었어. 근데 오늘 형님 사시는 빌라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형님 집에서 우리 딸이 나오더라고. 누가 봐도 우리 딸이었어. 형님은 절대 아니라면서 자신이 낳은 딸이라고 하는데
형님한테 딸이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잖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당신, 일단 진정해. 뭔가 착각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거야? 당신도 뭐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무작정 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아. 당신이 딸이라고 주장을 해도 누나가 본인 딸이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하긴 좀 이상했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장례도 말 안 해주고 유골도 다 뿌려버렸다고 했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뭔가 수상한 것 같아. 그때도 갑자기 사고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 형님은 딸을 지금까지 키우고 계셨던 건가 봐. 어린아이들은 장례를 크게 치르지 않는다고 하길래 그대로 믿었는데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 결국 우리는 친자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딸뿐만 아니라 2살 터울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딸이 사고로 세상을 뜨기 전에 임신을 하면서 낳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딸도 있다고 하니 더욱 의심스러웠죠.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되자 형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저번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올케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 이번에 친자 확인 소송 진행했다는 거 들었어. 나도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올케 딸 맞아. 그때 사고 있었던 일 아니야. 엄마가 올케가 돈 벌면 어떻게든 아이 데리고 올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겁이 나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형님, 미안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세월이 다 보상되나요?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이후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형님이 하신 거짓말 때문에 저희는 세상 떠난 딸아이에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하고 딸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저를 자책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올케. 그렇지만 나는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이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막상 내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를 친부모에게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미 장례까지 다 한 상태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시 번복해야 할까 걱정이 앞섰어.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 변명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그런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 저는 형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니 형님 진짜 벌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해온 형님의 말로는 자신에게 온 딸을 다시 데리고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혀진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와 만났을 때에도 또래에 비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늘져 보였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번듯이 돌봐주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시모가 알고 있었는지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모든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저한테 사실대로 얘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숨겨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아이 상태는 보셨어요?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님 제가 끌어내려서 망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육교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얘야, 진정해라. 걔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그리고 너네가 신우한테 아이 보내지 않았더라도 너희가 애들 키우면서 그런 일들은 더 많았을 거다. 지금이야 너네가 숨쉬고 살 수 있을 만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희 나랑 신우 아니었으면 애 키우느라 허덕이면서 살지 않았겠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머님은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네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까지 하는지,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되갚음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형님 부부를 신고했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어요. 저와 남편의 진술로 그동안 아이가 사망한 줄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댁 동네에도 찾아가 낮이고 밤이고 그 앞에서 그들이 한 얘기를 소리 지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죠. 결국 형님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어야 했고 시모는 주변 사람들의 눈살에 시골로 쫓겨가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던 것은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었죠. 결국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옳게, 내가 이렇게 교도소 가버리고 나면 우리 정훈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단순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심부름을 잘 못하거나 그럴 때 혼낸 거야. 옳게는 아이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제법 많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설 수도 있다고.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긴 아세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업으로 하는 형님이 그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아이가 그동안 당신 애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물속에 당신들 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그럴 수 있다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럴 수 있는 건 없어. 당신네들은 당신네 자식도 이렇게 키웠어? 이거 봐. 옳게는 아이 안 키워봐서 내 말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합의 좀 해줘.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너희 아이 잘 키워줬잖아. 내가 너희 힘들 때 아이 걷어준 거잖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떤 게 잘 키워줬다는 거야? 아이에게 온갖 상처 줘놓고서는 이게 잘 키워줬다는 건가? 아, 그러면 당신네들 없는 동안에는 내가 당신네 아들 키우면 되겠네. 그럼 되겠지? 당신네가 한 대로 똑같이 당신 아들한테 내가 해줄게. 당신이 얘기했지?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당신네 아이 일이 되어도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 옳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제발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는 잘 지켜줘. 우리 아이, 제발 차별하지 말고 아끼면서 잘 지켜줘. 부탁할게. 글쎄요. 저도 아이 키워봐야 알겠네요. 제 아이랑 형님 아이 같이 키워야 하는데 형님은 먼저 해보셨으니 어떤 마음으로 아이 대하셨는지 아시겠네요. 아마 저나 형님이나 똑같으니까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형님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렇게 형님 내외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다시 저희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형님 내외가 징역형을 받고 나서 아들은 시모가 데리고 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별 관심이 없으셨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딸아이가 살아서 다시 가정에 돌아온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류상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딸이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기뻤네요. 그동안 힘들게 자란 아이를 보면서 매번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버텨준 고마움과 10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죠.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올 때면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하는데 여러 고민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행복을 느끼고 있네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 세 식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다가 3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생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는 듯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 당황하긴 했었는데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생모와 다시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친생모가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너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눈빛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워낙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니? 며칠 전부터 너희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구나.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서 고민 끝에 너 앞에 나타난 거야.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너를 고아원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 6살 정도였던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엄마도 너를 두고 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몰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원망도 많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힘들게 찾아다닌 결과 우리가 얼굴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만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사는 게 많이 어려워지셨나요? 찾을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오셨겠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버려졌던 고아원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두고 가신 고아원에 연락 한 통만 해보셨다면 바로 확인 가능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직까지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30년이 지났어도 언젠간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한테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보육원을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육원에 찾아오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나요? 보육원에서는 제가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 앞에 나타나신 건 그동안 저를 미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 평생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셨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칫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데 그 정도 하나 눈치 못 챘을까 봐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줄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찾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 기억 속에선 전부 지워진 상태예요. 키워주신 세월보다 저 혼자 살아간 세월이 훨씬 많은데 이제 와서 대우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네. 그래, 내가 30년 만에 너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니?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다.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육원 그 원장도 이분 엄청 가볍네.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너한테 바로 얘기했었니?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돈 넣을 구멍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 30년 전에 너를 두고 온 보육원이 아직까지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혹시 몰라 찾아가니 네가 아직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그래서 네가 언제 보육원에 찾아오는지 물어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좀 밟아봤다. 그런데 꽤 괜찮은 집안에 입양이 된 것 같더라. 회사도 대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나도 사위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병원에 다녀왔었다. 상당히 잘생겼던데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고 그 정도면 사윗감으론 합격이더라. 내가 너를 여태껏 끼고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니?
그러니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본심을 드러낸 친모는 저에게 물질적인 걸 요구하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삶이 팍팍해졌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싶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꾸준히 해줘야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툭 던지면서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다음 날까지 1,000,000원을 입금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네요. 남은 인생 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자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힘들게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잃을 게 많을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돈을 요구한 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동안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고 제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는 친모를 만났다는 것 또한 놀라셨지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친모가 정말 여기 계좌에다가 1,000,000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했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혜인이 네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겠대? 그게 너를 낳아준 친모가 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니? 아직 전화번호는 교환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다음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분명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네.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조만간 아빠랑 엄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혜인이 너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예비사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게 집으로 좀 오라고 전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지. 저희 부모님은 친모가 나타났다는 거에 긴장을 하셨는지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자식은 부모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친모와 만났을 때의 저는 경계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음날 친모한테 1,000,000원을 입금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퇴근 후 제 앞에 친모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붙잡은 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는 신용을 하면서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지?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계좌에 1,000,000원 꽂아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꼴랑 1,000,000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어?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 계좌로 1,000,000원 입금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까부터 미리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기 걸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시죠? 내가 왜 도망을 쳐? 이참에 잘 됐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전개가 빨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기가 눌렸을 거라 생각하니? 친모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속 편하다며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희 부모님과 친모가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장소를 옮겨 왜 30년 만에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시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제가 일일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알고 계셔야 말이 통할 것 같으니 설명할게요. 배 아파 낳은 친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그놈은 저희 둘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배신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배가 고프다며 포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서 세상 떠난 남편놈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닮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정도였는데 그런 괴로움을 잊게 해준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그때 당시 고아원에 가면 가진 거 없는 엄마의 품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네요. 잠깐의 슬픔은 있었지만 저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지금의 남편과 평탄히 잘 지내다 보니 미안했던 감정도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돈이 바닥나 삶이 궁핍해져 버렸죠. 그렇게 돈 나올 곳을 찾다가 제가 보육원에 버린 딸이 잘 살아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찾아가게 된 거였고 저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쪽 분들은 돈 1,000만 원 우습게 쓸 정도로 형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친모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30년 만에 찾아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는 게 친모가 할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의 처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친 것보다 그쪽이 혜인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다는 게 인간으로서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쪽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혜인이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그쪽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혜인이가 그쪽한테 대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결정권도 없었던 딸을 버리고 떠났으면 미안해서라도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빼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달라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이런 결정하지 않았다면 삶이 편했겠어요? 지금까지 시궁창 인생 살고 있었겠죠? 모든 건 제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감사함의 표시로 1,000만 원 입금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입 아프게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일단 1,000만 원 입금 시켜주면 한동안 조용히 지낼 테니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만간 결혼식까지 올린다면서요. 혜인이의 과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테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제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둘의 결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부모인 거지. 돈 때문에 이제야 찾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딸한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했었다면서요? 저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을 막아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는 그쪽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괜히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를 3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시며 키워주셨던 분이고 단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제 앞에 친모가 나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하루빨리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친모는 한참 동안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친모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뺏으려 들었고 부모님은 친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결국 친모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이를 갈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와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를 입양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 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저 또한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친모의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친모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모라는 분이 찾아왔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너무 놀란 저는 예비 신랑이 일을 하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 둘이 휴게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왔니? 사이가 너무 예의가 바르네.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제대로 물었는데 그런데 사위는 내가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친모라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형욱 씨, 나랑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할게.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와 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던 예비신랑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예비신랑을 데리고 나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래의 계획은 주말에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는데 신모가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설명할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진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비신랑은 저에게 친모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과거의 삶에 대해 충격을 받기보다 제가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을 아파했고 예비신랑 또한 친모를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거라며 먼저 친모를 병원에서 내쫓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하자 예비신랑 또한 그게 맞는다고 판단했는지 휴게실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잠깐 얼굴 좀 보길 원하신다며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저녁에 찾아뵙기로 결정을 한 다음 휴게실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친모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아들, 밥은 먹었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상의에 용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늘 필요한 데 쓰면 될 거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왔지. 요즘 돈벌이가 쉽지가 않네.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 그거 정말 잘 됐다. 그래, 너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봐라. 엄마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돈? 돈이 없어서 결혼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누구야? 돈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면접 날도 잡혔다니까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우리 아들 김성팔은 뭐래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하자. 그럼 끊는다. 아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당신 피가 섞여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 다른데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런다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런데 이거 어쩌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얻어가기 전까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오기 전까진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갈 거다. 내가 통하는 걸 다 들었나 본데 내 아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아, 너 동생이기도 하지? 자식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니겠어? 내가 저번에 둘이 미행하면서 혼담을 나누는 걸 듣게 됐는데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좋게 말로 하지 않을 거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막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낳아준 값으로 10억 내와라. 의사 사위 얻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위가 의사인데 10억 정도야 껌값 아니야? 원래 계획은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서 돈 타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급한 관계로 한 번에 일시불로 받아야 되겠다. 10억 받고 2번 다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끝내도록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10억이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1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절대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어디.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난리쳐 보시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진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저를 밀치며 돈을 토해내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닌 자기 아들 결혼식과 앞으로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며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는 친모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당장 나가시라며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친모의 얼굴에는 분노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 찾아가 제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은 뒤 결혼식 당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 제 과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좋은 부모 만나 반듯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중요한 거라며 친모가 하루빨리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모는 저희 결혼식장에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10억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으시곤 경호원들을 고용해 친모를 사전에 막으셨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큰일 없이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진모는 결혼식을 망치지 못했다는 거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모가 어느 날 아빠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엄마한테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모의 아들이 아빠 회사에 면접을 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모가 자기 아들한테 면접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주고 있던 그 모습이 엄마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면접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아빠의 회사로 급하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친모가 왜 안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성팔이가 여기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거냐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면접은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이 저희 집안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충분히 겪었는데 그쪽 아드님을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들라고요? 그럼 제 딸과 계속해서 엮이게 될 테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면접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면접관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라고요. 회사의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저희 면접만큼은 저희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그쪽 아드님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해도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쪽 아드님과의 면접은 취소했어요.
그러니 이제 두 분은 돌아가 주세요. 내 아들 김성파리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인데 그걸 나랑 엮는 건 잘못된 거지. 내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당장 면접 보게 해주고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인이 인생 평생 동안 못 살게 굴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전부 다 되돌려 줄 거라고. 가진 것도 많은 것들이. 내 아들이 먹고 살 정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쪽 아들 결혼한다고 10억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전부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 돈 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이 회사에 합격만 하면 결혼하는 건 그게 문제가 없었던 거였다고. 진모는 자기 아들이 화를 내며 진모한테 원망을 하자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아들의 인생은 망치지 말아달라며 친모와는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친모의 아들과의 면접을 거절한 상태셨습니다. 친모도 아들이 면접 보는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고 친모의 아들은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럽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자기 엄마의 옷깃을 잡으며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진모는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친모의 아들은 결혼을 올리지 못하면 절대 얼굴을 안 보겠다며 친모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던 것뿐이라며 저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엄마를 모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신 아빠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저희가 함께 섞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내친 거라고 말씀하셨죠. 진모의 아들은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자 진모는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당 일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친모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노가 전부 친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친모에게 손까지 올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기로 한 친모의 아들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삶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될 것을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친모를 보니 뿌린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술 중독에 손버릇까지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친모는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요? 그런 아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그런 아들 평생 먹여 살릴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뭐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니 어쩌겠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과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친모는 저를 버린 대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는데 제가 누구시냐는 말 한마디 꺼내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였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돈 좀 달라며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또다시 손을 올릴지도 모른다면서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걸까요? 친모는 저를 버렸을 때 그때의 선택에 대한 잘못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에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최근에 일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배달 일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제 전공을 살린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네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항상 눈을 뜨면 밝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봐줬고 출퇴근하는 저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잊지 않고 챙겨주던 그런 아내와의 작별은 지금까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이들이 자기 전에 매일같이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엄마를 향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하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아내가 제 옆에 있을 때는 몰랐을까요? 제 곁을 떠나고 나서야 있을 때 잘해줄 걸, 사랑하는 말 한마디 더 해줄 걸, 사소한 거 하나 표현해주지 못해 그런 미안함 때문에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건조대에 있는 빨래를 개던 도중 그동안 아내와 함께 했던 흔적들이 또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흐르는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제 아내가 떠난 이후 절대 듣지 말아야 할 말들과 봐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저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봐 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병원 신세를 지던 아내의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출퇴근을 병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보살펴 주셨죠. 장모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고관절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돌봐주시는 간호사 외에 가족 중 한 명이 붙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돌봐주시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아내를 돌봐주러 오신 거지 장모님의 수발을 들어주려 온 건 아닌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명령하면서 시키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표정을 보이며 어머니한테 명령을 하길래 한 소리 하게 되었네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요양원인가요? 아님 병원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집에도 못 가시고 병원에 계시는 건지 모르고 계세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요.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컵라면에 물 좀 받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나도 몸이 좋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으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게. 멀쩡했으면 부탁하지도 않았어. 휠체어 끌고 다닐 힘도 없다.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모님이 도와주셔야죠. 괜찮다.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 거니 너무 화내지 말고 지혜 좀 앉혀줘라. 얼굴이랑 몸 좀 닦아줘야 하니까. 저는 장모님의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뭐든 적당히 하셔야 하는데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심부름 시키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당장 전화해서 데려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서로가 예민할수록 조심해야 하는 건데 자기가 귀찮은 건 절대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네요. 아내가 몸이 힘들어 말할 힘도 없어 저와 장모님 사이에 불화를 그냥 보고만 있는데 얼마나 장모가 하는 행동이 답답하고 창피했으면 인상을 찌푸리면서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잠시 뒤 장인어른이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굳이 자기 딸 옆에 붙어 있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며칠 동안 병실에 있던 장모님을 집으로 데려가려 하자 또다시 가지 않겠다며 자기 딸 얼굴 계속 봐야 한다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장인어른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휠체어 끌고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아내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당연히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 얼굴도 못 보게 한다며 휠체어에서 난리를 치시길래 저도 모르게 장인어른한테 화를 내게 되면서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졌네요. 이런 모습을 지혜가 좋아하겠어요? 장모님의 행동들이 얼마나 창피했으면 눈물까지 흘리겠냐고요.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네 때문에 눈물을 보이는 거겠지. 능력이 없어서 1인 병실도 얻어주지 못해 여러 사람이랑 같이 쓰고 있잖아. 내 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 점점 더 내 병이 악화되고 있잖아. 그만하지 못해? 당신이 입원했어? 그냥 조용히 옆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지. 왜 사돈한테 심부름을 시켜? 최소방 미안하게 됐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상처되는 말들이 있었다면 잊어버리고 넘어가 주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도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어서 들어가서 우리 딸 좀 잘 보살펴 주게. 지금 내 딸에겐 자네가 옆에 있어줘야 마음이 편해질 걸세.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하고 나중에 내가 살 테니 술 한잔 하자고. 미안하네, 최서방.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장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이후로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아 한동안 조용했는데 며칠 뒤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또다시 찾아왔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저희 가족을 점점 더 힘들어지게 만들었어요. 결국 장모는 출입하지 못하게 병원 관계자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내쫓긴 장모와 더 이상은 엮이지 않았네요. 그렇게 아내의 몸이 좋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어머니와 저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면서 힘든 병원 진료를 받으며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아내의 모습에 저 또한 힘이 빠지면서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될 정도로 괴로웠어요. 아내는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부증이라는 백혈병과 비슷한 질환으로 예전에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2차 재발이 찾아와 심한 과염증 상태로 면역 체계를 무너뜨렸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 믿고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다시 재발되면서 아내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장모는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피해만 주고 있었으니 결국 화를 참을 수 없게 된 거였죠. 그런데 아내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밖에서 누군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가 들려 병실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네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 얼굴 보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고? 저번에도 출입 못하게 하더니 너희들이 뭔데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봐요 사돈.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병원인데 남에게 피해만 주시는 건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정도껏 하셔야죠. 사부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성질대로 행동하시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아들 나오면 어쩌려고요? 나오면 제가 뭐 어쩌게요? 감히 장모한테 대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딸 얼굴 보러 들어갈 테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안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 병원을 상대로 고소 진행할 줄 알아. 지혜야, 엄마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장모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조용히 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걸 이런 식으로 꼭 소란을 피워야 돼요? 그동안 병원에서 난리친 게 있으니 또 그럴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가 누워있는 병실이 1인실도 아니고 다른 환자들도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저번에도 사람들 많은 데서 물건 던지시고 난리치셨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나도 환자인데 일 좀 시켜 먹었다고 불만 가지는 바람에 그런 거잖아. 장모가 병원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목소리가 아내의 귀에 들어가면 상태가 더 위태로워질까봐 장모 휠체어를 끌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풀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지낼 거냐며 지친 얼굴로 물어보자 매일 병실에서 자기 딸 옆에 있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빠졌고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환자 돌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피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장모는 병실에 다시 들어와 아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가슴 아픈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걸 빌미 삼아 옆에서 이것저것 심부름시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재발하기 전에 어머니와 사이가 정말 좋았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걸 함께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도 좋지 않아 자처해서 병수발 들어주고 있는 건데 그걸 이용하려는 장모의 행동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네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주실 거라 믿고 있었고 며칠간 장모의 행동을 봤을 때 거슬릴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던 새벽에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키며 아내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고 너무 놀라 급하게 응급치료를 진행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오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의사는 간호사에게 알 수 없는 말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아내에게 정신 차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후 제대로 된 말조차 나눠보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매일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달라며 기도했지만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결국 의사는 시간과 날짜를 말하면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얼굴에 비비면서 눈을 뜨라며 얘기했지만 미동조차 없었고 따뜻한 아내의 품속에 얼굴을 파묻고 체온이 식어가지 않게 계속해서 주물러 주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장모의 한마디에 이성을 잃었네요.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이쁜 아이들 남겨두고 마음 편히 눈 감지도 못했을 텐데 그동안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 딸 항상 잊지 않을 거고 평생 엄마 마음속에 그동안 행복했던 추억 간직하며 살게. 잘 가렴. 채서방 그만 울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다 자네까지 쓰러지게 생겼어. 우리 안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좋은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딸이 틀어놓은 보험이 있잖아. 생명보험 하나 틀어놨다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몇 억은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지혜 엄마인데 생명보험으로 나온 얼마의 금액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내 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이런 마음 자네도 잘 알 거 아닌가. 그래도 보험금의 일부분을 내가 좀 받으면 그나마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보험금이요? 그 말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명분을 만들고 싶어서 제 아내 곁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은 자기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보험금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봐요. 친딸 맞는 거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제 앞에 얼굴 보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 아내 마지막 가는 길까지 더럽혀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장모와 한바탕 하고 있던 그때 장인어른이 허겁지겁 달려오셨고 세상을 떠난 자기 딸의 얼굴을 보곤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인어른 앞에 휠체어를 끌며 다가가더니 한다는 말이 사위가 보험금 나눠주지 않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시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눈물을 멈추셨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모의 얼굴을 무서울 정도로 쳐다보며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장모의 얼굴에 손이 올라갔고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던 병실에서 장인어른은 장모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자기 딸이 제대로 살아본 적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딸 앞에서 보험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며 이성을 잃어버리셨고 모두가 장인어른을 말리며 힘겹게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한 뒤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아내의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모가 눈치를 보며 멀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무시했고 아내가 안치실로 들어갔는데 장인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염습사였고 둘이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장인의 표정이 굳어지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듣고 싶어 벽에 붙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저히 장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네요. 자네,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확실히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제가 언제 형님한테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이거 영상 좀 보세요. 저도 처음에 경악했다니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지? 분명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했었을 텐데. 확실한 거 맞아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고 그래서 사진도 몇 장 찍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확실하죠? 염습사가 장인에게 건넨 자료들을 문틈으로 보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도저히 장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이 의심스러웠고 현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경악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여서 장인과 염습사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나중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면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면서 장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찾지 않고 장모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장인의 차 앞에 멈추더니 주위를 살피길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지켜보며 장모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허리가 뻐근했는지 차에 올라타기 전에 몸을 풀고 있었고 스트레칭이 끝나자 차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반으로 접은 뒤 그 무거운 휠체어를 들어서 트렁크에 밀어넣고 있었네요. 분명 제가 듣기로 고관절 괴사로 인해 한쪽 다리로 지탱하는 게 불가능해서 걷는 것조차 힘이 들다는 말을 장모의 입에서 들었었는데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걸 확인하게 되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어요. 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못 내리고 계신 거였어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장례식장을 뛰쳐나가서 찾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같이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딸의 마지막 모습은 보셔야죠. 그럼 그럴까요? 제가 고관절이 안 좋아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신다면 저야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편하게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네요. 그럼 장례식장으로 가볼까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어머니,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해요.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 장모님이랑 단둘이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뭘 확인할 게 있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거냐고.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돌아가게. 왜요? 다리 위에 있어서 무서워요? 제가 장모님 밀어버리기라도 할까봐요? 아직 중요한 말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겁을 먹고 그러세요. 저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만 만에 하나 거짓이 조금이라도 첨가된다면 그때는 장모님도 지혜 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는 거야?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그래요? 모른다 이거죠? 그럼 여기 핸드폰 안에 있는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왜 표정이 굳으시는 거죠? 저한테 딱 걸리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뭐 하세요? 영상 보고도 지금 발뺌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설명하시라고요. 제가 증거물을 내밀자 그제서야 장모는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무서운 표정으로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댔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장모와는 멀어도 한참 먼 모습이었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보며 걸어오면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보험금을 요구했고 아무런 대꾸도 없자 장례식 하면서 벌어들인 부의금 가져가겠다며 돈에 환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휠체어를 타고 걷지 못할 정도의 몸이 되어야 신청한 보험금이 나온다면서 지급받게 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들뜬 얼굴로 저와 마주했어요.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힘들게 제 아내의 병간호를 해줬던 엄마를 부려먹었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장모의 행동을 전부 고발하게 되었고 그동안 받았던 보험금 또한 전부 환수 처리되었네요. 그리고 장모에게 역으로 고소장이 들어가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었어요. 제 아내의 장례식까지 전부 망칠 뻔한 장모를 사전에 잡게 돼서 아내의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결국 장인과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보험금에 집착해 휠체어에서 남들 몰래 아픈 척하며 앉아 있었던 걸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장인 또한 모르고 있었다며 가끔 혼자 차에 타고 있을 때 휠체어는 어떻게 실었냐고 물어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말하길래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자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막막했는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 힘들다며 그래도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용서해달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어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장인 어른한테 가셔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하지 않겠어요? 장모님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었는지 알아요? 징역을 살아야 했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저는 도와드릴 수 없으니 당장 돌아가세요. 먼저 세상 떠난 지혜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럴 생각이 없었다고. 그런데 병원에서 고관절이 괴사가 되고 있다는 말을 해서 수술을 권했었는데 오진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보험금 들어온 걸 보고 계속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는 당연히 받아도 된다 생각했어. 매달 보험비 납입하잖아. 그러니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지금 충분히 잘못한 점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으니까 제발 용서해주게.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디 가서 뭐하고 살겠나? 부탁이네. 자네가 용서해줘야 내 남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 손자들 보고 싶어도 내가 한 행동들 때문에 자네 얼굴 볼 수가 없다며 하루하루 괴로워하고 있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무 질질 끌어도 서로 감정만 상하지 않나?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장모님의 잘못된 행동이 이 정도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평생 동안 용서해줄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저희 어머니한테는 찾아가지 않으시는 거죠?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아 뭐든 도와주려고 애쓰셨는데 속으로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감쪽같이 속고 있었으니까요. 장모님은 지금 자기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못하셨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될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네요. 장모는 제가 너무 강하게 나오자 당황했는지 좋게 풀려고 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매몰차게 뿌리쳤고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사람도 아니라면서 결국 집 앞에서 난리를 치더니 장모의 행동에 반응을 하지 않자 지풀에 죽어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2번 다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제 아내는 단호하게 내린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말해줄까요? 앞으로 살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앞날을 걱정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따라 세상 떠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인 어른과는 만날 생각이 있지만 장모의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네요. 제가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